네, 여러분 저 오늘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안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1046페이지. 자, 안보경찰 일반론 공산주의부터 자,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 중 보기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뭐 무장공비, 양성, 난파, 요인 암살, 파괴, 납치 딱 그냥 이 대남 공작의 주력 업무들을 딱 언급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거기 중에서 정찰총국 2국입니다. 이게 정찰총국 2국이라고 써있지 않고 그냥 정찰총국이라고 써있어도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정찰총국이 이 대남 공작의 가장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찰총국이고 정찰총국 중에서 정찰총국이 총 6개 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개 국 가운데서 그 6개 국이 작정기해 정후인데 작정기해 정후 그 중에서 2국이 또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경찰서에 뭐 1과, 2과, 3과, 4과 있으면 통상 2과가 주력입니다. 1과는 서무, 2과가 주력. 개도 1개, 2개 있으면 지금 이제 통상 팀 명칭을 많이 쓰죠. 근데 전에 이제 개 명칭을 많이 쓸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보관리팀, 뭐 그다음에 이제 정보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쓰거든요. 전에는 정보 1개, 정보 2개, 정보 1개, 정보 2개, 정보 3개 뭐 이렇게 나가고 수사과도 수사 1개, 수사 2개, 뭐 조사계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1개, 2개가 있으면 1개는 서무고 2개가 주력 업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 저기 정보 2개가 저 집회 시위 같은 거 막 하고 기관 출입하고 이게 이제 정보 2개고 정보 1개는 그냥 뭐 첩보 제출하면 그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 서무 업무가 1개, 주력 업무가 2개. 수사도 역시 수사 1개는 서무계, 수사 2개에서 뭐 공무원 범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선거 범죄, 공무원 범죄 이런 것들을 잡들이는 것이 수사 2개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1개는 서무, 2개가 주력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거든요. 얘네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2국이 주력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 그 박스를 보시면 북한의 이제 대남 공작 기구가 당, 군, 정입니다.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해 가듯이 얘네는 당, 군, 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근데 그 당, 군, 정을 전부 다 김정은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 노동당, 군,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정, 여기 이제 정부, 행정부 이름이 국무위원회예요. 국무위원회가 얘네 행정부, 정부 이름이 국무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대남 공작기구를 두고 있어요. 노동당에서는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그래서 당통문. 그다음에 최고사령관 계열 안에 정찰총국하고 보유국하고, 그래서 이것을 군정보라고 하시든 뭐 사정보 이렇게 하시든 숙지하시고, 아래 이제 국무위원회 안에 국가보유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노동당 계열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중에서 당통문이잖아요. 이 통일전선부는 통일전선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름에서부터 통일전선부니까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있잖아요. 통일전선 전술이 뭐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약할 때 적과의 동침, 적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것이 이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언제? 자기들이 약할 때. 얘네들은 자기들이 강하면 그냥 밀어버려 그냥. 근데 자기들이 약할 때는 적과 협력을 합니다. 근데 적과 협력이 영원한 협력이 아니라 언젠가는 때려 죽일 건데 당장은 약하니까 협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과의 협력, 일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이고, 이 노동당 계열의 통일전선부에서 그 통일전선 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막 교류하고 막 하는 것들 이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합니다. 자, 최고사령관 계열의 정찰총국하고 보유국이 있어요. 그중에서 보유국은 김정은 경호조직이에요. 김정은 경호조직인데 흔히 독재국가일수록 이 경호조직이 막 엄청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얘네는 경호조직인데 대남 공작까지, 대남 공작 업무까지 담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이 정찰총국입니다. 정찰총국이 6개 국으로 되어 있는데 7국까지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층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왜냐면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층을 안 쓰고 1층, 2층, 3층, 5층 이렇게 이제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얘네도 우리랑 비슷한가 봐. 이렇게 한자 문화권이어가지고 그래서 사국을 안 써가지고 6개 국인데 7국까지 있죠. 그래서 그 6개 국이 작정, 기해, 정우. 그 중에서 핵심이 뭐야? 정찰국입니다. 2국 정찰국. 1국 작정국은 그냥 서무국이고 서무 업무 그냥 하는 것이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담당하는 것이고, 2국 정찰국에서 대남 공작의 기본적인 아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무장공비, 양성, 난파, 요인 암살, 파괴, 납치 이런 거 총책하는 것이 이 정찰 총국 2국 정찰국이고요. 자, 국무위원회로 오면 국가보위성이 있습니다. 이 국가보위성이 우리나라의 국정원하고 똑같은 조직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위성이 있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사회안전성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사회안전성이 우리나라의 경찰과 똑같은 조직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얘네 사회안전성이 경찰이기 때문에 대남 공작기구는 아니에요. 주민수탈기구고 주민수탈기구, 주민억압기구는 맞는데 대남 공작기구는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1529번 방첩활동의 수단을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아래 해설을 보시면요, 이 방첩의 수단이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만적인 수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3개 딱 있어요. 딱 봐도 그냥 속이는 거야. 그래서 허위정보 유포, 허위정보로 속이는 거잖아요. 유언비어 유포, 유언비어로 속이는 것이고, 양동관계시위가 뭐 동쪽을 치려고 하면서 서쪽을 먼저 치는 거, 또 앞으로 쳐들어올 거면서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 거, 이렇게 속이는 거, 이것을 양동관계시위라고 합니다. 실제 속마음을 속이고 엉뚱한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갖다가 양동관계시위라고 해요. 그래서 양동관계시위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정보 유포, 유언비어 유포, 양동관계시위, 속이는 것이 기만적 수단이고, 소극적인 수단은 여러분 보안이 뭐죠? 우리 보안 업무 규정, 그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위해서 수칙을 정해놓고 그냥 수칙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규정 정하고 그 규정 수칙 지키는 거 소극적 수단으로 봅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정해놓은 다음에 그냥 그 규정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소극적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안 뭐 입법, 보안 업무 규정 만드는 것도 입법이잖아. 그래서 보안 또는 그런 규정 만드는 거 입법, 그런 것은 소극적 수단이다. 나머지가 다 적극적 수단입니다. 속이는 거 기만적 수단, 보안 규정 좀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 소극적 수단, 나머지는 다 적극적 수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530번. 자, 방첩활동 나의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첩의 기본 원칙이 완치 계속이죠. 그래서 살짝 좀 적어놔 주십시오. 방첩의 기본 원칙이 완치 계 또는 완치 계속입니다. 방첩의 기본 원칙. 자, 그래서 완전 협조 원칙, 그 다음에 치밀의 원칙, 그 다음에 계속 접촉의 원칙,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협조 원칙은 이 방첩이 뭐예요? 방첩이 적의 첩보 활동을 방어하는 겁니다. 적의 첩보 활동을 방어하는 것, 즉 나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나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첩은 모든 기관이 협조해야 되고 또 모든 국민하고 함께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완전 협조의 원칙이고요. 치밀의 원칙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치밀한 놈들인지 아십니까? 그죠? 진짜 치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얘네가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해 불가능한 투쟁이라고 봐요. 즉 부르주아를 죽여야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타협, 협력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야, 끝까지. 그냥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 공산주의 혁명으로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 치밀하고 그다음에 엄청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방첩 활동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치밀하니까 우리도 대항하려면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 접촉의 원칙은 얘네들이 은밀하고 침입하고 엄청 주도면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간첩, 그다음에 그 뭐 공산주의 활동 이런 거 적발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적발하면 간첩 하나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공산주의 한 명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가 속한 간첩망 자체를 일망타진해야죠.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첩은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누가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으면 확 검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걔를 이용해서 그 전체를 간첩망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간첩이 발견돼 그러면 바로 검거하면 안 되고 그럼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해요. 검거하지 말고 계속 접촉을 해서 간첩망 전체를 일망타진할 때까지 계속 접촉해서 일망타진하라는 원칙이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완치 계속. 자, 라의 방첩 수단을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 정보의 유포, 속이는 거네. 양동관계 시위, 속이는 거네. 역용 공작은 적의 어떤 계획을 반대로 역이용하는 것이 역용 공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극적 방첩 수단. 소극적은 뭐예요? 규정 좀 정해놓고 보안 규정 정하고 그 보안 수칙 지키는 거, 이게 소극적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허위정보 유포 양동관계 시위는 기만적 수단이고, 역용 공작은 적이 어떤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역용 공작은 적극적 수단이고 나머지 두 개는 기만적 수단인데 소극적 수단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1531번 심리전 볼게요. 심리전. 1번 심리전은 선전, 선동, 모략 등 수단에 의해서, 아래 맨 끝에 무력 전술이다. 심리전인데 심리인데 무력 전술이 아니라 비무력 전술입니다. 자, 2번에 심리전의 종류 중 자유진영 국가들이 공산진영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 방송은 전술심리전에 해당한다. 전략심리전에 해당합니다. 전술심리전, 전략심리전은 뭘로 구분해? 심리전을 운용에 따라 구분하면 전략적, 전술적 심리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장기적인 거냐 단기적인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략적 심리전이고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술적인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망하기 전에, 지금 공산주의가 뭐 북한이랑 뭐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소련부터 해서 공산주의가 거의 멸망했죠. 거의. 자, 근데 냉전, 이 공산주의, 자유주의 첨예하게 대립할 때 우리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대공산권 방송했죠. 그쪽에서도 우리도 방송하고. 자, 그 방송은 공산주의 망할 때까지 한 거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 무너질 때까지 계속 방송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것이 됩니다. 장기적인. 그래서 전술이 아니라 전략 심리전이고요. 4번에 심리전의 목적에 의한 분류는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공연성 심리전. 이 공연성 심리전은 주체에 따른 분류예요. 공연성, 비공연성. 이게 뭐냐면 공연성은 주체를 밝히고 비공연성은 주체를 밝히지 않고, 그거예요. 공연성은 주체를 밝히고 하는 거, 비공연성은 주체를 밝히지 않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하고, 이 목적에 의한 분류는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선무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공격적 심리전, 적을 공격하는 거, 방어적 심리전, 단순히 적을 방어하는 거, 선무 심리전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심리전이에요. 위로하는 심리전. 그래서 적의 수복 지역을 우리가 다시 수복했을 때, 또는 우리 측 후방 지역의 국민을 달래주는 심리전이 이 선무 심리전입니다. 이 선무 심리전이 왜 필요해?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막 엄청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안심을 하고 또 상대국한테 협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달래주는 심리전이 이 선무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공격적, 방어적, 선무 심리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공연성 심리전과 비공연성 심리전은 주체에 의한 분류고요. 자, 심리전은 운용에 따라서 전략 심리전, 전술 심리전. 자, 전략 심리전은 장기적, 전술 심리전은 단기적 심리전이고요. 자, 목적에 따라서 선무 심리전,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선무 심리전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또 우리 군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 군에 협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달래주는 심리전이 선무 심리전이고, 공격적 심리전은 적한테 공격적으로, 방어적 심리전은 적이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방어적 심리전이고요. 주체에 따라서 공연성 심리전, 비공연성 심리전. 이게 왜 주체에 따른 분류냐면, 공연성 심리전은 주체를 밝히고, 비공연성 심리전은 주체를 밝히지 않고 하는 심리전을 각각 공연성, 비공연성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자, 1532번 선전 중에서 흑색 선전에 대해서. 자, 선전은 백색 선전, 흑색 선전, 회색 선전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저는 맨 밑에 보시면 회비역, 이게 있어요. 회비역. 자, 왜 회비역이라고 정하냐면 회색 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아닐 비자. 출처를 밝히지 않아. 이 선전 중에 백색 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것이고, 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하는 것이고, 하나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하나가 출처를 유장해서예요. 그래서 회색 선전, 흑색 선전이 있는데, 회색 선전이 회비역, 아닐 비자. 회색 선전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 그러면 흑색 선전이 출처를 유장한 것이죠. 오케이? 회색 선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흑색 선전 출처를 유장하고. 자, 그래서 기억부터.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 보도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 백색 선전. 행하며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공식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하면 안 되겠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백색 선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니은에 적 내부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어 조직을 분열 혼란시켜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흑색 선전인데요. 흑색 선전의 출처를 유장하지 않습니까? 흑색 선전의 출처를 유장할 때 뭘로 유장해? 적국의 기관인 것처럼 유장하는 것이죠. 적국의 사회단체, 적국의 연구단체, 적국의 기관인 것처럼 유장해서 발표하고 막 떠들고 하는 것이 이 흑색 선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한과 북한이 있다면, 흑색 선전이 우리나라에서 적국에 이제 흑색 선전할 때 상대 국가, 우리나라에서 이쪽 국가한테 선전을 할 때 상대국 어떤 기관인 것처럼 하고 선전하는 것이죠. 우리 쪽 기관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그럼 상대국 국민들이 아예 적국의 기관에서 얘기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상대국한테 선전하면서 상대국 안에 있는 어떤 기관인 것처럼 유장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적 내부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서, 즉 적의 어떤 기관이 발표하는 것처럼 유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 안에 서로 의견 다툼이 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남한에서 여당 야당 막 대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그걸 이용해서 여당 까는 것은 우리 쪽 야당이 하는 것처럼 막 자기들이 까고, 또 우리 쪽 야당 깔 때는 걔네들이 우리 쪽 여당인 것처럼 유장해서 까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더 심한 유언비어 같은 거 막 날려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유장을 할 때 공격하려고 하는 상대국 기관인 것처럼 유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적 내부에 모순이 있을 때, 적 내부가 막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럴 때 편승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조직을 분열 혼란시켜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이 흑색 선전입니다. 적의 일부 기관인 것처럼 유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디귿은 회색 선전인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회색 선전이죠. 회비역, 아닐 비자. 회색 선전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흑색 선전이 출처를 유장하고요. 백색 선전은 그냥 출처를 제대로 밝혀서 공인 기관이 발표하는 것이고, 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표현이 회색 선전입니다. 왜 그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뭐죠?
그냥 소문처럼 풍문처럼 막 전파시켜 버리는 것이 회색 선전인 것이죠.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소문처럼 막 여기저기 그냥 소문 내서 그냥 전파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 즉 어떤 기관 명의로 해버리면 저 기관에서 또 자기 기관 이익을 위해서 또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홍보 선전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소문처럼 풍문처럼 쫙 뿌려버리면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리을에 적국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흑색 선전입니다. 흑색 선전이 출처를 유장하는 것이죠. 즉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흑색 선전을 할 때 우리나라 야당인 것처럼 하면서 여당을 엄청 더 심하게 막 공격하고, 우리나라 여당에서 꼭 발표하는 것처럼 하면서 야당을 막 심하게 막 함으로써 서로 막 다투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적국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적국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적국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를 유장해서 밝혀버리니까 파급 효과가 더 큰 것이죠. 소문처럼 막 섞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러나 출처를 유장해서 막 발표해버리면 바로 그냥 효과가 딱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미음의 선전의 신뢰도는 출처를 제대로 밝혀서 공인기관이 발표하는 백색 선전이죠. 그래서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 선전이고요. 자, 1533번 간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간첩을 활동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면 고배공이죠. 고배공. 고정간첩, 배회간첩, 공행간첩, 고배공. 자, 2번에 보급간첩은 이미 보낸 간첩망에 물자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이 이 보급 간첩이죠. 자,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서,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은 증원이죠. 증원. 사람을 보강해 주는 것이니까 증원이죠. 증원. 그래서 이것은 증원 간첩이고, 자, 그래서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서 파견되는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을 납치하면 다시 간첩망에다가 보내주는 것이니까, 사람을 증원시켜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증원 간첩입니다. 그래서 납치, 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은 보급 간첩이 아니라 인원을 증원시켜주는 증원 간첩입니다. 자, 4번에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 거점,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우리 군대에서 그냥 비트가 별거 아니에요. 땅 파고 위에다가 나무까지 얹어가지고 딱 숨는 게 비트라고 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비트를 아지트의 개념으로도 오늘날에는 써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거, 또 아지트, 그거를 비트라고 하고요. 드보크는 물자를 서로 전달할 때, 드보크가 러시아어로 두푸, 러시아어로 참나무를 두푸라고 하는데, 흔히 옛날에 막 세상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간첩끼리 물자를 전달할 때 어떤 나무 밑에다가 파묻어 놓고 거기 가서 그냥 파가지고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몇 번째 참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두푸 하다가 드보크가 돼서, 드보크라는 것이 자연 지물을 이용해서 자연 지물에다가 간첩들끼리 물자를 숨기고 또 찾아오고 물자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을 이 드보크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맨 위에 임무에 따른 간첩의 분류가 있어요. 무장간첩, 일반간첩, 보호간첩, 지원간첩이 있는데, 자, 제가 굵은 표시하는 것은 좀 숙지를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 무장간첩, 뭐 암살, 파괴 이런 건 당연히 무장간첩 딱 맞지. 근데 일반간첩의 호송도 무장간첩이에요. 왜 그러냐면 간첩을 파견할 때 제일 위험할 때가 호송할 때죠. 왜냐? 경계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호송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로 이제 바다로 이제 호송하지만, 그렇게 호송할 때 걸리면 죽는 거지. 걸리면 전투 일어나는 거죠. 전투 일어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무장간첩이 호송 임무를 담당합니다.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무장간첩이 전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전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증원간첩을 보시면 이미 구성된 간첩망 보강, 간첩을 더 증원시켜주는 것이 증원간첩인 것이죠. 자, 그런데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의 납치, 즉 양민의 납치 월북이 꼭 무장간첩일 것 같은데 증원간첩이에요. 왜? 거기 설명에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의 납치잖아. 그냥 양민의 납치가 아니라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납치가 간첩으로 이용하려고 양민을 납치했어. 그러면 그 양민 납치해서 다시 간첩으로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언 간첩이죠. 그래서 증언 간첩 안에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의 납치가 특별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1534번 손자가 분류한 간첩의 분류. 이게 은근히 시험에 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 그냥 살짝 써주시죠. 향, 내반, 생사죠. 그래서 향내반 생사인데 손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가 향내반 생사인데 향내반이 적국 사람이죠. 생사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향내반이 적국 사람을 이용한 간첩이고 생사가 우리나라 사람을 이용한 간첩이에요. 그래서 적국의 시민을 우리 간첩으로 이용하는 거. 내간 적국의 관리, 적국의 공무원을 우리 간첩으로 이용하는 거. 적국의 간첩을 우리 간첩으로 이용하는 거. 간첩의 꽃이죠. 간첩의 꽃. 적국의 간첩을 우리 간첩으로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생사, 우리나라 사람을 간첩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생간이 통상적인 간첩. 그냥 간첩 활동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복귀해서 보고할 것을 예정하는 그런 간첩이 생간이고, 사간은 통상적인 간첩이 아니라 죽을 것이 예상되는 간첩이 사간이죠. 그래서 좀 배반할 것 같은 간첩이 있어. 배반할 것 같은 간첩한테 엉뚱한 정보를 줘서 보내는 거죠. 그럼 걔가 진짜 배반해서 상대국한테 정보를 주죠. 근데 그 정보가 우리가 상대방 골탕 먹이려고 엉뚱한 정보를 준 거기 때문에 상대 국가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대로 뭔가를 하면 골탕을 먹겠죠. 골탕을 먹은 상대 국가가 그 간첩을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죽어서 돌아올 것이 예정되는 간첩이 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생간,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그냥 통상적인 간첩. 사간, 셋째 줄 중간에 기만 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서 살해당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간첩이 사간이라고 하고요. 자, 4번에 반간, 적의 관리를 매수해서 적의 관리를 매수한 것은 향내반. 그래서 내간입니다. 내간. 이 반간은 적의 간첩을 우리 간첩으로 포섭해서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계 국가에서는 우리 이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첩들이 엄청 많죠. 원래 그런 것이죠. 원래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 배울 만한 것들,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취득하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이게 꼭 간첩은 아닌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진짜 간첩들이 있죠. 진짜 간첩들. 거기서 뭐 비밀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캐오는 임무를 받고 가는 간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주재국에서는 뭘 하죠? 주재국에서는 저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조국을 배반하죠? 웬만하면 배반 안 하죠. 통상적일 때는 배반 안 하죠.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 약점이 폭로되면 내 인생이 망가질 때 약점을 폭로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혜택까지 받을 때 이 반간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첩 세상에서는 적국의 간첩이 있어. 그 간첩의 약점을 찾아. 그래서 그 약점을 갈고리 끼워가지고 우리 간첩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간첩의 꽃이 이 반간이죠. 반간. 적의 간첩을 우리 간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얼마나 효과가 크겠어요. 특히 엄청 큰 결정을 할 때 진짜 유사시에 제대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반간이죠. 1535번 간첩망의 형태 중 서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서클형. 적의 이너 서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적의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서클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적의 어떤 뭐 연구회 같은 교수 집단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적의 유명한 사교 클럽으로 잠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 서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에 간첩 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그러니까 그런 서클, 적의 이너 서클, 적의 유력한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단 안에서 내 동조자를 포섭해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 서클형이죠. 자, 대신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왜? 적의 그 유력한 어떤 정치 집단이나 유력한 연구 집단, 유력한 교수 집단, 외교 집단 이런 것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거기 들어갈 때 뭔가 신분을 속여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믿을 만한 신분으로 속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 믿을 만한 신분으로 속일 때에는
파견 국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클형의 간첩이 적발되면 상대 국가가 고의로 이렇게 간첩을 보냈다는 것이 딱 증명돼 버리는 것이죠. 왜 그래? 그냥 여러분 통상적인 간첩 잡기가 왜 힘드냐면 입 딱 닫아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간첩인지 아닌지, 또 설사 간첩 활동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보냈는지 증명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입만 딱 닫고 있어버리면. 그러나 이 서클형은 적의 서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합법적 적의 서클 안에 들어갈 만한 신분으로 세탁을 하는데 파견국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간첩이 딱 적발되면 적국의 조직적인 개입이 딱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욕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이 서클형입니다. 여러분 밑에 그 간첩망을 보시면, 자, 삼각형 의의 중간에 간첩이 3명 이내 행동 공작원을 지휘하고 그 행동 공작원 간에는 효용적 연락을 차단시켜버려요. 이게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된대요. 지하당이 뭐예요? 반국가적 비밀 정치 조직을 지하당이라고 합니다. 반국가적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반국가적 비밀 정치 조직을 지하당이라고 하는데, 그 지하당을 운영할 때 조직원들끼리만 서로 알면 금방 막 신고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포섭을 하고 포섭된 사람들한테는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지하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서클형 아까 말씀드린 뭐 외교 클럽이라든가 교수 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잠입해가지고 막 포섭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그것이 서클형이라고 합니다. 자,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침투해서 적국의 이념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전선 조직, 이 전선 조직이 행동 조직을 말합니다. 최일선에 있는 조직, 행동 조직, 최일선에 있는 조직, 행동 조직, 이나 첩보전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첩보전이라는 것이 막 정보를 막 중요한 정보를 캐내가지고 이용하고, 그다음에 역정보 막 날리고 엉뚱한 정보 날려가지고 적국 막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이 정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첩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첩보전을 하려면 적의 주요한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야 우리 역정보도 날리고 막 중요한 정보도 빼내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첩보전에서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피라미드형은 간첩 관료제죠. 간첩 관료제. 그래서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또 2~3명의 행동공작을 둠으로써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쫙 뻗어나간 간첩망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하고요. 단일형, 혼자 활동하는 거. 근데 이 혼자 활동하는 단일형이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어도 단일 민족이죠. 일단 물론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 또 뭐 엄청 옛날부터 침략 많이 받아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서양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거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한 간첩이 와서 2명 이상 다니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다니면 금방 신고돼 버리죠. 글죠. 말투만 딱 들어오고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인데 금방 신고돼 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씩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주로. 그래서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단일형이고요. 자, 래퍼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 즉 간첩 관료제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또는 주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연결하는 형태. 즉 직접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각 있고 또 구성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연락원들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래퍼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엄청 복잡하죠. 아니, 피라미드형도 거의 없는데 이 래퍼형을 어떻게 운영하겠어. 그래서 이 래퍼형은 오늘날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암기문구를 좀 따놓은 것이 쌈지 서첨 래피예요. 뭐냐면 삼각형이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되고요. 근데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돼. 삼각형하고 지하당 구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쌈지 외워버리면 되지. 그냥 쌈지. 그다음에 서클형이 첩보전, 서첩. 그다음에 래퍼형이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그래서 래피, 쌈지 서첨 래피, 쌈지 서첨 래피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536번. 자, 간첩망의 형태 1번. 단일형은 셋째 줄 끝에 활동 범위가 넓고, 아니 혼자 활동하는데 얼마나 많이 활동하겠어. 그냥 숨어서 활동하는 거지. 그래서
단일형이 활동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좁고 공작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단일형으로 해? 적발되지 않으려고, 검거되지 않으려고 단일형으로 활동하는 것이지 활동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에 피라미드형은 둘째 줄 끝에 활동 범위가 넓고, 맞죠? 간첩 관료제니까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간첩 관료제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에 시간과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래서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4번에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이 있어서 레피, 쌈지서첨 레피. 그래서 피라미드형 조직인데 삼각형 조직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1537번 오른쪽 간첩망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삼각형 끝에 처저주 끝에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좁고 활동 범위가 넓어? 단일형보다 넓지만 통상적으로는 좁죠. 왜냐면 뭐 한 두세 명 행동 공작원 두면서 행동 공작원끼리 서로 연락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딱 완전 점조직인 것이죠. 끼케야 두세 명 정도 그냥 있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고, 그래서 활동 범위가 넓고 틀렸습니다. 활동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간첩하고 행동공작원 두세 명 있는 거, 행동공작원끼리는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해. 그러나 간첩은 행동공작원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행동공작원만 검거돼 버리면, 즉 포섭된 사람만 검거돼 버리면 간첩도 그냥 같이 검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삼각형입니다. 자, 2번에 서클형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이렇게 연결하는 거 레포형이죠. 레포형 레포형을 서클형이라고 써서 틀렸고요. 자, 3번 단일형 공작 성과가 높고, 벌써 틀렸죠. 공작 성과가 낮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538번 넘어가고요. 1539번도 넘어가고 1540번 비밀 공작의 순환 과정. 이 비밀 공작의 순환 과정이 이게 지게모훈 핑파핑 이렇게 해주세요. 뭐 꼭 암기라기보다도 나올 때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게모훈 핑파핑, 지게모훈 핑파핑, 지게모훈 핑파핑. 그 뒤에 보고서 작성, 해고가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연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과정이 다 끝나면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해체하는 것이죠. 이 해고가 그냥 해체되는 겁니다. 해체. 간첩 역할을 다 끝냈으면 보고서 내고 해체해야지. 그래서 지게모은 핑파핑 네, 보고서 쓰고 해체하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 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게모은 핑파핑이 앞에도 핑이고 뒤에도 핑이죠. 어떻게 구분해? 아니, 당연히 앞이 브리핑이고 뒤가 디브리핑이겠지. 네? 브리핑하고 디브리핑이 있는데 당연히 앞쪽이 브리핑이고 뒤쪽이 디브리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그 표를 보시면 자, 지령부터 쭉 있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생략된 게 파견,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은 생략됐어요. 그냥 뻔한 것은 빼놓고 대신 저 제목줄에다가 지게모은 핑파핑, 보고서 작성, 해고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인 설명을 할 때는 파견하고 보고서 작성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 좀 넣어서 좀 적어 주세요. 화살표에서 적어 주시면 되니까. 자, 이거 지령, 계획, 모집, 훈련, 브리핑 이 5개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이 정의가 어디에가 넣어놔도 그럴싸해. 이게 좀 그럴싸해요. 뭐냐면 지령 내용 뭐 계획 내용을 다른 거에다 넣어놔도 좀 그럴싸하다니까. 그래서 보면서 좀 이걸 지게모훈 핑까지 그 내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좀 의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령은 상부의 지령에 의해서요. 그냥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지령을 받아. 어디서 받는지는 몰라. 그냥 상부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상부에 의해서. 우리 저 007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지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누가 막 전달해 주죠. 누가 전달해 주면 거기서 딱 뭐 누가 전달해 줘서 가지고 컴퓨터에다 딱 끼면 딱 나타나죠. 지령 내용이 딱 나타나고 그 컴퓨터가 퉁 터져가지고 그냥 없어지죠. 오케이? 지령은 상부의 지령. 하여튼 상부에서 지령했는데 누가 지령했는지는 모르게 만드는 거지. 진짜로 실제 첩보 세계에서 상부의 지령을 받는데 지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지령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지령을 받고 이
공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령은 상부의 지령에 의해서 자, 계획,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하는 것, 즉 수단 이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그 공작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계획. 자, 모집,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훈련,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거.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죠. 자, 브리핑, 구체적인 공작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브리핑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 딱 그게 맞아. 근데 이것을 다른 것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하는 거, 이것을 모집에다 넣어놔도, 훈련에다 넣어놔도, 브리핑에다 넣어놔도 그럴싸하다니까 조금.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거 좀 은근히 이걸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것의 핵심이 브리핑을 하면 바로 파견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최초 지령을 받는 것은 그냥 지령, 상부의 지령을 받는 건데 브리핑, 구체적인 공작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파견하기 직전인 것이지. 오케이?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파견하기 직전인 거예요. 왜? 구체적인 임무를 미리 알려주면 정보가 새 나가죠. 그게. 그래서 공작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훈련 같은 거 막 다 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훈련 시키는 거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뽑히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훈련해. 구체적인 임무는 파견하기 직전에 하는 것이죠. 첩보 영화 봐도 다 똑같아요. 첩보 영화 봐도 훈련 엄청 시켜. 뭐 하는지도 모르고 훈련 엄청 한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 떨어지기 직전에 임무를 딱 가르쳐 주거든요. 왜? 미리 가르쳐 주면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다 작살나니까.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공작 임무를 부여하는 과정이 파견 직전에 브리핑이다. 그걸 머릿속에다 새겨 놓으시고 나머지를 좀 보시면 좀 구분이 좀 쉽게 갑니다. 자, 디브리핑, 그 다음에 이제 파견이 있고, 파견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디브리핑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 했는지 보고하는 것이 디브리핑이고요. 이 디브리핑이 끝나면 보고서 제출하고 해체합니다. 자, 1541번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 자, 1번에 출동 조치 전에 군 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출동보다 더 먼저인 게 있어? 출동이 제일 먼저죠. 그래서 출동시키면서 군 보안부대 유관기관에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출동 조치와 병행해서 또는 어떤 표현에는 출동 조치 직후에 다 똑같습니다. 출동 조치와 병행해서 또는 출동 조치 직후에. 왜? 출동이 최우선적인 것이지. 지금 뭐 무장공비랑 우리 국민이랑 싸우고 있어. 출동이 제일 먼저죠. 출동이 제일 먼저고 유관기관한테 연락하는 것이 뭐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동 조치와 병행해서 또는 직후에 하는 것이 유관기관 통보하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자, 국가보안법. 자, 2번에 여러분 국가보안법에 총칙적인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조명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제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끼지 마시고 제가 시험 만약 출제 들어간다. 전 반드시 보안을 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찰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교수님들 출제하는데 교수님들이 출제하지만 또 경찰관들이 검토해서 옆에서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막 뭐 이것은 좀 과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경찰관들도 그렇고 교수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저 러시아 막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하니까 전쟁이 막 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없을 때는 꼭 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형제죠, 형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이기도 한 것이죠. 형제라고 해서 형제가 우리 주위에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특히 화해 무드로 막 갈 때 그때 보안이 더 중요한 것이죠. 더. 하여튼 경찰의 임무 가운데 나라 지키는 것은 저 군이 주도해서 하죠. 또 국정원이 첩보활동, 정보활동 주도해서 하죠. 그러나 우리 경찰이 사회를 지키려면 국가를 지키는 일도 일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업무가 우리한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의 보안
업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끼려면 절대로 제끼지 마시고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죠. 각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해? 총칙이 더 중요하죠. 문항 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 국가보안법 안에서 세부 죄명으로 들어가려면 출제하는 사람도 너무 좀 구속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확 받아버리죠. 그러나 국가보안법 전체를 아우르는 그 총칙 사항들, 국가보안법의 특색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구속에서 출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총칙하고 그 다음에 각 세부 죄명들이 있어. 그러면 총칙이 더 우선된다. 즉 시험 막판 기간에는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보안법은 이 총칙 규정들 위주로 해서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앞쪽에 이제 총칙들이 있고 저 뒤쪽에 이제 세부 죄들이 있죠. 자, 먼저 1545 국가보안법. 자, 이번에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법상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범죄에서 기소유예가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에서는 공소 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죄에서는 기소유예가 있는데 이제 기소유예라는 것이 좀 경미할 때 기소유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보안법은 경미한 죄가 아니잖아. 나라 팔아먹은 건데 이 새끼들 뭐 기소유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는 기소유예 비슷한 공소보류 제도를 별도로 추가로 둔 것입니다. 자, 3번에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할 때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보류 상태에서 2년 경과하면 이제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4번에 공소보류가 그 2년 안에 취소할 수 있죠. 2년 안에 공소보류를 취소했어. 그러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어 없어?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 팔아먹는 놈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확실히 반성해. 그러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놨지만 2년 안에 이상한 짓에 공소보류 취소해버리고 다시 그냥 구속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543번 국가보안법. 자, 3번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뭐 신고하거나 체포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답니다. 가행적으로. 오케이? 우리 저 경지법에서 검거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잖아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은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머리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안 쓰다듬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에서는 지금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행적으로 상금을 지급한다로 이 특별규정입니다. 특별규정. 그래서 간첩 신고하면 반드시 보상금 받는 거죠. 간첩 신고하면 반드시 보상금 받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 보상금 받는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수사 담당한 사람도 검거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자, 4번에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판사의 구속영장을 벌받아 구인할 수 있다. 여기 핵심이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참고인을 강제로 구속할 수 있는 법률은 없죠.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근데 이게 그냥 출석 요구 불응했다고가 아니라 2회 이상 그래서 투아웃으로 해놨습니다.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이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인할 수 있도록 누구를 참고인을 그래서 참고인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저런 하여튼 못 봤어요. 참고인을 강제로 구속해서 구인할 수 있는 거 국가보안법 딱 하나입니다. 왜? 나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1544번 국가보안법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 이 법에서 지금 기억니은 디귿을 다 맞는 표현인데 다 맞는 지문인데 기억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론하는 참변결집지예요. 참변결집지. 반국가단체 개념 정의가 참변결집지입니다. 그래서 참칭, 국가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집단, 지휘, 통솔체제 이렇게 됩니다. 참변결집지. 옆에다가 참변결집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올 때마다 그냥 보세요. 참변결집지에 단어 하나하나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 국가 변란을
국헌 문란으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변란으로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도 바꿔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참변 결집지 이렇게 그냥 숙지해 놓으시면 딱 좋습니다. 자, 니은에 국가보안법상 불구지죄 대상범죄, 어떤 범죄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 국가보안법에 있어요. 국가보안법에. 자, 근데 이 불구지죄가 국가보안법 모든 범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들 뭐야? 맨 앞에 3개 반목자에 대해서만. 근데 여기서 이 반목자에서 반목자 범죄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권유까지 있거든요. 그 전체입니다. 전체. 불구지죄 반목자 전체입니다. 반목자 전체. 자, 디귿에 국가보안법 특성상 미수예비 음모가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왜 그래? 미수예비 음모 전체를 처벌하는 범죄가 있고 미수예비 음모 전체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있고 미수만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있는데, 하여튼 미수예비 음모 전체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보다 미수예비 음모 전체를 처벌하는 범죄가 더 많아, 숫자가.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국가보안법 특성이 미수예비 음모가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미수예비 음모 다 그냥 처벌하지 않는 범죄보다 미수예비 음모 다 처벌하는 범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4번 저 리을에 중간에 참고인을 출석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그때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을 투아웃 2회 이상 출석 요구 불응하면 그냥 강제로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1545번 국가보안법. 자, 니은에 국가보안법 조에 관해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고할 수 있다. 이 자격정지가 뭐예요?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거 박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격정지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보안법 유기징역 선고할 때 자격정지 핵심이 병과해야 한다냐 병과할 수 있다냐 그거예요. 오케이? 병과해야 한다냐 병과할 수 있다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반성하면 병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병과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통상 이 사상범들은 반성문 쓰고 협조하면, 즉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정보 풀어주면 엄청 봐줘버리죠. 사상범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사상범이라는 것이 뭐 사람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 그냥 공산주의를 위해서 그냥 공산주의에 투철한 사람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상범들을 처벌할 때는 반성하고 협조하면 그냥 확 대폭 봐주고, 반성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해? 그냥 엄청 강하게 처벌하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반성하면 봐줄 수 있도록 병과할 수 있다. 오케이? 반성하면 병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반성하지 않으면요 자격정지 병과해버리고, 그래서 병과할 수 있다. 자, 리을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일한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는 고자방불이죠. 고자방불.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래서 이 형의 감면 조항이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고 임의적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 뒤에 바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이 고자방불 특단편이에요. 고자방불 특단편. 고자방불 필요적 감면, 특단편 임의적 감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서 1546번 국가보안법. 자, 기억에 국가보안법 10조 불구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00만 원 이하입니다. 5년 이하, 2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주로 그냥 다 그냥 버려버려. 그러나 이것은 특색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가보안법 안에서 유일한 벌금형 선택조항이 있는 것이 불구지죄입니다. 즉 국가보안법에서 제일 약한 범죄죠. 제일 약한 범죄이고 시민단체에서 폐지하라고 엄청 최고 많이 주장하는 것이 불구지죄죠. 그래서 불구지죄 안에만 벌금형 선택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색이 있는 조항이죠. 오케이? 그것이 5년 이하, 200만 원 이하, 5년 이하, 200만 원 이하. 이 200만 원 이하가 1980년도에 개정되고 오늘날까지 그냥 똑같이 200만 원 이하예요. 1980년에는 2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죠. 몇 년입니까? 한 45년 전인데 1980년부터 이 비판이 심하니까
벌금형 선택 조항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년 이하 200만 원 이하.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형 벌금형 선택형을 두고 있는 조항이 불고지죄 조항이고요. 자, 1547번 국가보안법. 자, 1번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 방조, 종범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그래서 편의제공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법에서는 이거 뭐 방조나 될까 말까 한 건데 우리 국가범법에서는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찬양고무 마찬가지고요. 자, 2번에 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이거 맞는 표현인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 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동그라미 쳐주시고 금고 이상 5년 내에 사형까지 최고 이런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3번에 지방법원 판사는 목적 수행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때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핵심 표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는데 사법경찰관이가 핵심 표현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첫째 줄 중간에 3번에 첫째 줄 중간에 사법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즉 구속기간의 연장을 얘기하는데 사법경찰관이 들어갔으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안 들어가고 그냥 검사가 청구하는 것만 나와. 그러면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일반 범죄에서는 경찰 구속기간은 딱 1차 10일이잖아요. 검사는 2차 즉 1차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10일. 그래서 일반 범죄의 총 최대 구속기간은 사경 10일, 검사 20일에서 총 30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범죄에서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즉 사경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고 검사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에서 두 차례 연장하는 것으로 2번. 그래서 각각 10일씩이 늘어나서 총 최대 구속기간이 50일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경은 10일 플러스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검사는 10일인데 2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경의 구속기간 연장인지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인지를 보셔야 이게 몇 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사법경찰관이 있으면 이제 사경의 구속기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고 그냥 검사만 나오면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경은 10일 플러스 10일 만이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차에 한해서가 아니라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오른쪽 1548번 국가보안법 죄명 중 행위 주체의 제한이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중에서 행위 주체의 제한이 있는 것이 뭐죠? 목자직 특허죠. 목자직 특허. 목자직이 뭐예요? 목사님 하려면 저 신학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직 특허. 그러니까 주체 제한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주체 제한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목자직 특허 이렇게 좀 숙제해 주세요. 그래서 목자직 특허 자진 지원죄. 그래서 여러분 목자직 특허 목적 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 지원죄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딱 주체가 제한되죠.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은 주체가 못 돼. 나머지 사람들만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체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진 지원죄. 자,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직권남용 무고날조죄가 저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무고날조했을 때, 그다음에 특수 직무유기 역시 수사 정보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특수 직무유기죄. 자, 이적단체 구성원 허위사실 날조 유포. 그래서 이적단체 구성원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면
그러니까 이적단체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직 특허, 목자직 특허.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국가보안법 이 총칙들, 이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먼저 주체 제한, 목자직 특허가 그 범죄들의 주체 제한이 있고요. 자, 불고지죄의 대상이 반목자인데 반목자, 반국가단체 구성 등,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권유 모두입니다. 모두. 목적 수행죄, 자진주행죄, 하여튼 반목자 모두에 대해서, 반목자 범죄 모두에 대해서 불고지죄에 해당되고요. 자, 미수 예비 음모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가 있고 모두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특무.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국가보안법에 엄청 많은 죄목이 있는 것 같은데 딱 10개예요. 10개 조항이. 물론 그 안에 목적 수행죄 안에 막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딱 볼 때는 3조부터 12조까지 10개 조항입니다. 그것이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이렇게 돼 있어요. 반목자, 잠찬 3조부터 12조까지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맨 뒤에 불특무, 맨 뒤에 불특무 그 세 개가 미수 예비 음모를 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수 예비무 모두 불처벌이 불처벌 불특무, 불처벌 불특무. 그다음에 미수 예비무 모두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잠편이, 교회 안 가고 잠자고 있는 거죠. 반목자 잠편이. 그래서 반목자 잠편이 모두 그냥 처벌해 버립니다. 미수 예비무 모두 처벌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목자 잠편이가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근데 여기서는 가입 권유는 제외돼. 제가 거기다가 구성 가입까지만 적어놓은 것이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단체 가입. 근데 가입 권유는 아닙니다. 가입 권유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 수행죄, 자진 지원죄, 그 다음에 잠입 탈출, 그 다음에 편의 제공인데 무기류 편의 제공만. 괄호 열고 무기류 편의 제공 해놨죠. 그래서 편의 제공죄에는 무기류 편의 제공죄하고 기타 편의 제공죄가 있거든요. 무기류가 아닌 거.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한테 무기류 편의를 제공했을 때 무기류 편의 제공죄고, 나머지 무기류 말고 나머지 편의를 제공했을 때 기타 편의 제공죄인데, 미수 예비무 모두 처벌하는 것은 무기류 편의 제공죄만, 기타 편의 제공죄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그래서 반목자 잠편이, 반목자 잠편이, 불특무, 미수 예비무 모두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잠편이, 미수 예비무 모두 불처벌하는 것이 불특무. 나머지 죄들은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죄들은 전부 다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감면이 필요적 감면이 있고 임의적 감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자방불 특단편. 고자방불 특단편. 자, 고자방은 고발, 타인의 국가보안법 범죄를 고발하거나 자수하거나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불고지가 있는데 불고지가 친족관계일 때만 이것만. 나머지는 친족관계 아니고 불고지만 친족관계일 때 불고지. 그리고 친족관계일 때 고지하지 않은 거, 이거 참 처벌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적 감면입니다. 필요적 감면. 자, 임의적 감면은 특단편. 이것은 두 개 다 친족관계일 때. 특단편 두 개 다 친족관계일 때. 그래서 특수직무유기. 범죄, 이 국가보안법 범죄 수사, 정보,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근데 그때 친족관계까지 있어. 그러면 필요적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단순 편의 제공, 친족관계일 때, 친족관계일 때. 자, 이적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회찬 금단잠입니다. 회찬 금단잠. 그래서 회합통신, 찬양고무, 금품수수, 그다음에 단잠이 단순 잠입 탈출. 그래서 회찬 금단잠. 다만 7조의 나머지 죄, 이 7조에 찬양 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적죄가 있거든요. 뭐 이적단체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7조의 그 나머지 이적죄에 대해서는 경찰공제 실무종합 문제집에서 이적 지정까지 요구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명시적으로는 돼 있지 않아. 명시적으로는 이적 지정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해석상 이적 지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적 지정은 회찬 금단잠 플러스 각종 이적죄입니다. 회찬 금단잠 플러스 각종 이적죄. 자, 구속기간 연장. 구속기간 아까 사경은 1차에 한해서, 검사는 2차에 한해서 구속기간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 20일, 검사 30일에서 이 국가보안법 범죄에 대해서는
총 최대 50일 구속할 수가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 구속기간 연장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그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일단 법률상으로는 특무는 안 돼. 특무는. 왜냐하면 법에 3조부터 1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서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12조는 안 되는 거죠. 11조, 12조가 밥 먹자 잠깐 회편, 불특무, 특무는 안 돼요. 법률상. 근데 또 유언을 받은 것이 있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그것이 찬불입니다. 찬불. 그래서 찬양고무, 불고지는 법률상으로는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헌법재판소 유언 결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찬불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무, 찬불에 대해서는 사경 10일, 검사 20일만 구속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경 20일, 검사 30일에서 50일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케이? 네, 그렇게 여기 총칙들 규정해 주시고요. 자, 밑에 1549번을 보시면 자, 다음 중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거. 목자직 특허. 목자직 특허 그냥 딱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직권남용, 무고날조까지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요. 20분에.